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급속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연다고 밝혔고 이번 대면 논의에서 양측은 종전의 세부 조건들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듯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등 주변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민영기업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기업 대표들의 발언을 들은 뒤 중요한 연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과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 유니트리의 왕싱싱 회장 등이 행사에 나왔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이 4년 만에 최저치인 0.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마이너스 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 1분기 일본 경제의 역성장 원인으로는 품질 인증 부정 문제가 적발된 일부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 중단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 와일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했습니다. 시장을 쉬어갔지만 그래도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이 딥시크의 등장 이후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이 중국의 시총이 약 1조 3천억 달러 증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례적으로 이 중국 빅테크 수장들과 만나면서 이 빅테크 쪽에 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시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은 매년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휴장하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지난주 금요일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 그리고 국내 지수 모두 상승한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유럽 증시도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유럽 증시,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 그리고 유로스톡스 50 역시도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상승 마감한 채 기분 좋은 모습으로 훈풍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큰 경제 지표, 실적 발표 등이 없는 상황이고요. 19일 연준의 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관심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사록 공개를 통해서 연준이 향후 금리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전달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유럽이 러우 전쟁 평화 협상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하면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평화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대표자인 마르코 루비오가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리브로크와 회담을 진행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없이 진행되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죠. 유럽연합과 영국은 협상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대신 미국은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적 지원과 보장 내용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자도 유럽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평화협정이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럽 집행위원장 역시도 계속해서 유럽이 빠지면 미국과 유럽 모두가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이 협상에서 배제된 이유가 자체적인 평화 전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를 유럽이 정신을 차릴 계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럽 지도자들은 마크롱의 정상회의 초청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반발하며 유럽 내 단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기술 발전이
미국과 중국 간 AI 경쟁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요 IT 기업 대표들이 CNBC에 밝혔습니다. 딥시크는 최근 새로운 AI 모델 단 600만 달러의 훈련 비용으로 개발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오픈 AI나 엔트로픽과 같은 서방의 AI 연구소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오픈 AI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 크리스 리하는 CNBC와 인터뷰에서 딥시크의 성과는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적 AI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AI 간 경쟁이 현실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딥시크의 AI 모델은 1989년 테닌머 사건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답변을 피하는 등 검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딥시크의 AI 모델은 오픈 AI의 유사한 모델과 성능이 비슷하지만 훨씬 적은 비용과 에너지를 사용해 개발됐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이는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중국 AI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서구 관점을 뒤집는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비용 절감 주장이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는 대형 AI 모델의 데이터를 활용해 성능을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딥시크가 자사의 AI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야당 노동자당 대표 프리탐 싱을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는 2021년 당 소속 의원의 거짓말과 관련해 의회 조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혐의당 최대 7천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로렌스 월 총리의 리더십 평가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경제가 2024년 4분기 전 분기 대비 0.7%, 연율 기준 2.8% 성장에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연간 성장률은 0.1%에 그쳐 2023년도보다 둔화됐는데요. 수출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으나 국내 소비는 부진해 경기 회복이 불안정하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이 과거 데이터 조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경기 위축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 아리바 가스히코는 2025년 1분기에도 소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본격적인 반등은 2분기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텔이 분할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TSMC와 브로드컴이 인텔에 대한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브로드컴은 칩 설계 및 마케팅 부분을, TSMC는 반도체 공장 이슈를 고려하고 있지만 해당 인수에 대해서 두 회사는 상호 협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텔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는 해당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 중이며 정부는 외국 기업이 인텔 공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으로 78억 6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전 CEO 펠 겐싱어의 전략 실패로 주가가 60% 하락했고 직원 15%를 감축해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근 정책을 기대할 시기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미증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는데 일단 금요일 증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라던가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4% 정도 올라갔고 S&P 500과 다우 쪽에서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금 3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상호 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수급 탄력도가 다소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이런 수급 정체 당분간 이어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연초 이후의 시장을 보고 있으면 지난주에 되게 부진했던, 지난해에 되게 부진했던 한국 시장이라든가 특히 뭐 한국의 코스닥 그리고 유럽, 뭐 러시아만 해도 24%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근데 그런 막 두 자릿수 이상의 그 증권 시장들을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되게 부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낌을 갖고 네. 계시겠지만 연초 이후에 S&P 500만 해도 4% 가까이 오르고 있고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요새 강조드리고 있는 지난 2년처럼 테크와 통신 서비스 위주에 올랐던 시장이었다면 올해 들어 좀 확연히 다른 느낌은 그 외의 업종들이 그 융단 폭격 맞듯이 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가 금융이 한 7% 올랐고 그리고 통신 서비스가 8%, 9% 가까이 그리고 소재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뭐 6%, 5%씩 쭉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면 두 달 덜 되는 기간 동안에 8%, 5%, 4%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나쁜 수익률은 사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수급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연초의 연초 효과 트럼프 관세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래도 갈 방향으로는 잘 가고 있다 하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 운용하는 뭐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요. 네. 일단 다소 다른 증시에 비해서는 그 상승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표가 참 많이 발표가 됐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 또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인데 일단 2년 만에 최저치가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소비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대규모 산불도 있었고 폭설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에서 소비 지출이 좀 둔화가 된 것이 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일시적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LA 산불이라든가 뭐 이상 기온, 이상 한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좀 위축된 걸로 보이고 특히 그래프가 저기 띄워주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매년 초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매년 초에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쑥 한번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를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절성이 확실히 있다는 이야기죠. 뭐 2월, 1월 한 2월까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매년 보면 연초에 우리도 왜 굉장히 추운 날 외출 자제하고 좀 그러다 보면 소비를 조금 더 네. 덜 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상 한파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50개 주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크다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에 또 산불이 있었고 이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처럼 펀더멘털을 좀 중시하고자 하는 하우스는 제가 조그만 글씨로 써놨는데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9%였단 말이죠. 네. 이상 한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다다음 달, 특히 다음 달 소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진성으로 소비가 정말 위축됐다고 하면 그게 한 2, 3개월 정도 지속이 돼야 또 우리가 트렌드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섣불리 포지션을 조정을 한다든가 미국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사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면 뭐 미국의 경기 침체를 또 막 부르짖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지난 2년 내내 그랬거든요. 2년 초에 2년 전에도 그랬고. 근데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다음 주 또는 빠르게는 다다음 주 매 월초에 보면 이렇게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라는 것이 월초의 노동시장, 월 중에 그 물가 지표, CPI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월 말에 PCE라고 해서 미국의 소비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는 개인 소비 지출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PC도 좀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일단은 지금 섣부르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라고 말씀 주셨고 일단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렇게 월 초에는 거시경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를 봤더니 아까 자동차 쪽에서가 마이너스 2.8% 이렇게 네. 써 있더라고요. 왜 유독 자동차가 이렇게 부진한 건가요? 자동차하고 특히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교통비, 자동차, 네. 호텔 숙박비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물가 쪽에서는 올랐고 이제 판매 쪽에서는 좀 저조했죠. 네. 이런 것들이 아까 뭐 선불이라든가 이상한파 외출 안 하게 되면 차 많이 안 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었다고들 당일날 시장에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 이따가도 언급될지 모르겠지만 물가라든가 소매 판매 그 당일날 시장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직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데이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 증시가 소비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로 지금 20일에 예정된 게 이 월마트의 실적 보고서인데 여기서 좀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로 살펴보자면은 이 다양한 소비자 기업의 실적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여기서 만약 잘 나오거나 혹은 잘 나오지 못한다면은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뭐 늘 그렇겠지만 실적이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우리가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월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이 풀뿌리 그래스루트 소비라고 하죠. 이걸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초 아까 우리가 내내 지금 뭐 이상한파, 산불, 연초 계절성 이런 거 고려하면 굉장히 또 좋게 나오지는 않지 않겠어요? 네. 뭐 개인 뇌피셜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소비의 전체 트렌드가 아직 확인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개별 종목단의 이제 주가는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 경제 어떤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연거푸 드리고 싶네요, 저는. 네, 일단은 월마트의 실적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실적이라던가 지표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대형 화재라던가 아니면 폭설 등의 영향이 지난 그 시점 이후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또 우리의 주인공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말 사이에 하나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 압박이 이어지는데 이 TSMC의 인텔 미국 공장 인수 가능성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TSMC의 인텔 미국 공장 인수 검토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인텔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이든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네. 인텔이라는 회사가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이 인터넷 시대를 개막시킨 회사거든요. 뭐 CPU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 네.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비슷한 인텔이 그동안에 사실은 뭐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워낙 비대해지고 크고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 기업가 정신도 좀 떨어져 있었고 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그 야성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료화된 어떤 색채가 되게 짙었었단 말이죠. 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이 인텔이라는 회사는. 그래서 만약에 인텔이 뭐 망하거나 뭐 다른 공격적인 M&A를 위해서 외국 회사에 인수가 된다 이러면 이 받는 충격이라는 게 상징성이라는 것이 사실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패권이라는 건 공고하다는 우리는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대변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이 인텔에 대한 사실 2022년도를 기억하는데 칩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법이 있었잖아요. 네. 뭐 혹자들은 이 반도체법을 만든 이유가 인텔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텔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아주 큰 것인데 제가 자료 보여드리는 대로 다 아시는 내용이죠. 미국 반도체 패권을 탈환하는데 상징성이 있는 회사 그리고 특히 이 인텔이라는 회사가 2023년 기준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한 12만 5천 명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작년에 구조조정하느라고 한 3만 명에서 한 2만 명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아리조나라든가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레곤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인텔도 지금 공장 증설하고 막 이런 작업에 매진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고용 창출 효과도 지금으로부터 랩투로 한 3만 명 정도 더 늘어나는 이런 다각적인 효과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텔을 좀 살리려고 하는 거고 뭐 아까도 살짝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우리나라 삼성이 만약에 저런 지경에 있었다. 삼성이 망하도록 둘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삼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이름 하나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가 아니라 이전 행정부터 계속해서 살리기에 나서고 있었던 거고 과연 어느 쪽에서 얻은 만큼 인수를 하게 될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인텔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는 뭐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잠깐 나왔던 게 칩스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에 대해서 이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협박용, 예를 들면 뭐 딜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재건을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또 시장에서의 하나의 의견으로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압박이 계속된다면 뭐 우리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분명히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표님,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협상용이냐 아니면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협상용이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고 심지어 아까 언급됐지만 2022년도에 네. 반도체법이라는 걸 입법을 했습니다. 이건 진심이라고 봐야죠. 그 일환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인텔도 그 일환으로 지원해주고 근데 이제 칩스법이라는 게 뭐 아주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리빌드업 시키자는 거거든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써놨지만 각종 세제 혜택, 세금 공제, 공장 증설했을 때 지원해주고 뭐 이런 따위의 법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제 전면 재검토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재검토하면 막 폐지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질적인 차이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까지는 그 미국 내 그러니까 미국 땅 내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하면 지원금 내지는 세금을 깎아줄게 이런 게 골자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상이라는 게 미국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뭐 TSMC라든가 막론하고 해외 공장들이 해외 그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 지을 때도 동일하게 혜택을 주고 지원금을 줬었단 말이죠. 네. 아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자국 보호 또는 자국 우선주의의 아주 표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뭐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축소된다거나 그리고 반면에 그 축소된 부분을 인텔을 포함해서 미국 자국의 그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뭐 삼성을 포함한 외국 회사들도 조금 뭐 좀 덜 지원을 받고 뭐 이런 식의 약간의 피해는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뭐 방송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사절단 뭐 협상단이 이제 미국으로 출발한다고 그래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 뭐 협상단들하고 이제 만찬한다고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빨리 해야죠. 지난 주말도 모디 총리가 네. 지금 뭐 캐나다 트리도 총리 뭐 대통령급들이 다 마이애미로 달려가고 미국 달려가서 지금 협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미국이 중요한 경제 아니겠어요? 네. 우리나라도 좀 빨리빨리 그런 식의 어떤 협상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시급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일단 칩스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내놨던 그런 카드들과 다르게 지금은 어느 정도 협상을 하기보다는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산업을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TSMC는 지금 지급을 받은 상태죠. 일부 지급받았죠. 삼성도 작년인가 네. 일부 지급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공장 증설에 따라서 네. 추가로 받게 될 게 지금 이제 불안한 아직 남은 상황인 거죠. 것이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다면은 대기업들 쪽에서는 미지수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기업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주말 사이에 있었던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테슬라가 이 주가 자체는 0.03%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가 테슬라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리스크들이 있었어요. 뭐 정치적인 행보라던가 아니면 중국에서 판매량이 저조했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XAI가 조만간 그록 3를 또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일론 머스크의 말을 봐서는 지금 업계에 나온 가장 뛰어난 모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나의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네. 저는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주가는 올랐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죠. 괜히 내가 욕먹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가 작년 트럼프 당선 기점으로 뭐 네. 거의 60 몇 프로가 올랐으니까요. 최근엔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그게 테슬라의 매출이 성장해서 그렇게 올랐나요? EPS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개선돼서 올랐습니까? 그 기업단의 펀더멘털이 개선된 모습은 아직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앵커님 언급해 주신 대로 중국에서의 뭐 매출이 좀 줄어든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는 자꾸 얘기를 안 하지만 SNS 같은 경우 보면 테슬라 막 불 나고 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뭐 이런 댓글도 가끔 제가 봤어요. 테슬라에 투자하는 건 미래에 투자하는 거다라는 약간의 맹신하는 스탠스를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올랐던 건 순전히 정치적인 프리미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론 머스크가 거의 뭐 얼마를 썼다고 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이 썼죠. 근한 뭐 2천억, 3천억 정도를 배팅을 했다고 하고 네. 정치적인 리스크로만 보자면 올인을 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지금 연초 이후에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결국 기업의 주가라는 건 기업의 이익에 수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우리가 균형감 있게 테슬라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사실 정말 이 숫자로 찍히는 데이터만 봤을 때 테슬라가 오를 만한 요인이 있었는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수장의 이 정치적 행보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트럼프 관련주로 또 꼽히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는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에서 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이버 트럭 굉장히 고가의 모델이죠.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정식적으로 지금 나온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해외에서 또 직구를 해와가지고 갖고 온 거로 있는데 저도 한 대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정말 봤거든요. 웅장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사이버 트럭이 증설에 나서게 되면서 사이버 트럭 물량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꼼꼼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증설한다는 게 호재냐? 그거 자체로는 호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증설을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제가 어제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어떤 JP모건인가 같은 큰 회사가 분석을 해놨는데 10년 가장 장기적으로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출입니다. 매출. 단기적으로는 멀티플이고요. 네. 밸류에이션 멀티플. 그럼 결국은 매출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매출의 어떤 주문이 실제로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앵커님 답변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는 또 ETF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 단위 플레이는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매출이 얼마나 찍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테슬라 하면은 가장 또 요즘이 각광받고 있는 게 휴머노이드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또 메타까지 함께 참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또 JP모건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시장 앞으로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할 때 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세워봐도 괜찮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회사는 2년 전에 포트폴리오 개시한 지가 3년 됐는데 1년 지나고 2년 전에 그 AML이었던 거예요. 뭐 오토메이션, 로보틱스, 뭐 이런 모빌리티 이런 컨셉이 살짝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로보틱스에 대해서 스터디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틱스가 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많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
조그만 회사들, 사이버 보안, 참고로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 대형 믿을 만한 어떤 매출이 좀 속된 표현으로 짱짱하고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없습니다. 네.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저희처럼 고객 자산을 실제로 운용하고 조금 안정성을 좀 중요시하는 하우스는 아직은 로보틱스나 예를 들면 뭐 우리 작년 연말 연초만 해도 퀀텀 컴퓨팅 막 유행하고 네.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살짝 아직은 좀 지켜보는 단계라는 말씀 정도 드리죠. 네, 일단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로보틱스 산업 자체는 우리가 앞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탔던 게 바로 이 양자 컴퓨터였습니다. 뚜렷하게 결과물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망세로 지켜봐도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중에 주말에 나왔던 이야기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보다 더 징벌적이라면서 이번에는 부가세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일종의 소비세이기 때문에 이 국가 간 통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부가세를 걸고 넘어지는 이 트럼프의 속내가 과연 뭘까요? 막 던지는 거죠. 아,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저 미국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깊이 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뭐 대학원 때 미국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를 그렇기 때문에 일기 때부터 제가 계속 추락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인터뷰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아주 일관된 스탠스는 막 상대방의 어떤 거래 상대방의 이 혼란을 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막 흔들어 놔요, 멘탈을.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건 나 그러니까 요거만 줘. 딱 이런 스트레스 갖고 있거든요. 부가세까지 건드리는 거는 실제로 그거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근한 예로 비근한 예를 들 것도 없네요. 당선된 이후에 막 전 세계에다가 막 관세 때릴 거야. 뭐 지난주 아까 모디 저기가 언급했으니까 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국들한테 매기고 있는 부과하고 있는 관세 평균 관세율이 2.2%입니다. 미국이 네. 생각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인도만 하면 인도가 전 세계 향 부과하는 관세 평균이 13% 정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2.2% 부과하는데 인도는 13%, 브라질이 한 8%, 우리나라가 8.3%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건 우리가 착취당한 거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다고 보죠.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스타일대로만 우리가 보면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일 때는 자, 그럼 인도가 13%, 우리가 2.2%, 그래 우리도 13% 때릴 거야. 이런 식의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합의하고 아직 합의에 도달한 건 아니지만 악수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그 인도가 13%였던 거를 2%포인트 하향하는 11%로 낮출게. 거기서 일단 합의에 도달하는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어떤 스탠스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 걸 던져놓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들은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럼 이제 그래 그러니까 방위비 같은 거 조금 올리던가 국방비 조금 더 쓰던가 그래야 우리가 덜 쓰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해법 합의에 도달을 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부가세 자체가 실제적으로 시행될까에 대해서는 거의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협상 카드로 내놓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인도 모디 총리와 만나서 또 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추가적으로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LNG라던가 구리까지도 함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과연 뭘까요? 금은 좀 다른 얘기인데 LNG라든가 구리 이런 것들은 산업의 활동을 잘 보여주는 그 원자재들 중에 하나거든요. 뭐 산업 활동이 좋은가? 뭐 그런 느낌. 네. 근데 이제 연초기 때문에 그 과연 또 지난주에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 발표되면서 당일날 미국의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산업 생산지도 같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의외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추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금은 좀 따로 우리가 한번 시간을 할애해서 논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골드바를 과거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한 뭐 10년 정도 갖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금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워요. 네.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요를 두 가지 종류로 보는데 해지 수요로 보느냐, 정말 자산으로 안전 자산 그리고
이 투자 자산으로 보느냐인데 최근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해지 수요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뭔가 뭐 전쟁이 터진다거나 위기가 발생을 한다거나 했을 때 플라이트 퀄리티 하는 그런 일환으로 금이 보통 투자가 되는데 최근의 금은 수급도 수급 어떻게 보면 수급이겠네요. 이게 이제 좀 글로벌 패권, 기축동화의 어떤 싸움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 수요자가 지금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인도는 워낙에 금을 좋아하는 나라니까 중앙은행들이 금을 엄청나게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특정하게 뭐 전쟁이 난다던가 이럴 때 금값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 쪽에서 금을 대규모로 매입하면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점까지도 그리고 중요한 거 네. 하나만 말씀을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어제 제가 보고서에서 봤는데 그 미국 중앙은행이나 러시아 중앙은행들을 대행해서 JP모건이라든가 이런 커머셜 뱅크들이 금을 조달해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네. 근데 어제 보고서가 그 미국의 IB라든가 커머셜 뱅크에서 보유하는 금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숏을 치기 시작했다는 보고서를 어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한번 참고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주요 중앙은행에서 숏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말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준 현재 비트코인은 0.39% 내려가면서 9만 6천 달러 수준이고요. 또 이더리움은 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은 2% 넘게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68달러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6주 연속 자금 유입을 끝내고 6억 5,183만 달러의 대규모 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 하락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30일간 6.5%, 이더리움은 14.38% 하락했는데요. 블랙로켓 펀드는 409억 달러, 피델리티는 204억 달러의 순유입을 유지했지만 그레이스케일의 펀드는 누적 유출액이 2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더리움도 2,626만 달러가 유출됐으며 피델리티의 펀드만이 1,165만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5.94%를, 이더리움 ETF는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번 자금 유출이 단기 조정인지 장기 투자 심리 위축의 신호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거시경제 변수, 비트코인 반감기가 향후 시장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은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붕괴 이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금처럼 3%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또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최근 리브라 스캠 사태로 투자자들이 밈코인에서 이탈하면서 유틸리티 기반 토큰인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 데 포테는 솔라나의 밈코인 카지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유틸리티 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더리움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이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해 장기 보유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조만간 3,000달러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장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유틸리티 기반 암호화폐가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네, 리플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직전에 4% 넘게 하락하면서 2.85달러 저항선 돌파에 실패해 리플은 추가 조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2.68달러 수준인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가격은 2.68달러까지 하락했으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1% 넘게 감소했습니다. XRP 선물 시장에서는 마감 결제장이 30일 동안 47% 감소했고 24시간 동안 650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고요. 또한 리플 ETF 승인 가능성이 61%에서 78%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리플은 2월 7일부터 15일까지 26% 급등했고 또 2.85달러 저항선에서 강한 매도 압력을 받아 하락했습니다. 현재 주요 지지선은 2.35달러이며 이 지점이 무너지면 1.96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2.85달러를 돌파하고 3.4달러 이상 상승하게 된다면 6.4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2월 14일 발생한 강세 크로스가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알트코인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전 6시 30분 기준 솔라나는 6% 넘게 크게 내림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6.8% 넘게 하락했다가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다시 하락폭을 더 거세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는 온체인 조작 의혹 그리고 밈코인 과열, 기술적인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최근 러그풀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신뢰가 하락했고 멜라니아 그리고 리브라 밈코인 사기 사례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펌프앤덤프 현상이 지속되면서 단기 투자자들이 이탈에 발생했었죠. 솔라나 이더리움 거래상의 유동 감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량 감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되면서 110달러 선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180.50달러를 방어하게 된다면 반등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어서 도지코인입니다. 현재 도지코인은 2.61달러 하락하면서 39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약세 신호인 MVRV, 즉 시장 가치 대비 실현 가치 데드 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온체인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는 도지의 해당 비율이 200일 이동 평균 아래로 내려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은 최근 0.3달러까지 반등했으나 현재 그 밑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0.14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부 분석가들은 0.2달러가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이다는 4.62% 올라가고 있고요. 체인링크도 3% 넘게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수익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1% 넘게 내리면서 4,881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는 0.74% 강보합 수준인데요. 아발란체가 25달러 지지 구간을 유지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60% 이상 하락했으나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27달러 저항선을 앞두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충돌하고 있으며 돌파 시에 3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25달러 지지선을 잃으면 추가 하락할 수가 있겠고요. 향후 27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스텔라 루멘도 살펴보겠습니다. 2% 넘게 내렸고요. 또 시바이누 역시 1.53%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유입된다며 시가총액이 리플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1,527%의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더 크립토 베이직은 1,000달러 투자 시에 시바이누 가격이 0.000274달러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투자 가치가 16,270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바이누의 시총은 2024년 말 상승장에서 87% 증가했지만 이후에 49.6% 급락하면서 가격이 0.00016달러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0.00047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리플 수준의 시총에 도달하게 된다면 3배 넘는 성장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추천했다가 해당 암호화폐가 폭락해 논란에 휩싸인 소식이었는데요. CNN에 따르면 밀레이는 자신의 X 계정에 솔라나 기반 밈코인 리브라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코인은 $5 수준까지 급등했다가 몇 시간 만에 0.19달러로 폭락한 바 있는데요. 이후 게시물을 삭제했을 때 그는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몰랐으며 알게 된 후에는 퍼뜨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러브풀 사기 수법으로 지적했으며 초기 매수자들은 수백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이 사기성 투자를 조장했다며 타득을 추진하고 의회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변호사들은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계획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실은 부패 방지청이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치안 장관은 대통령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그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코인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팔로알토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5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의 네트워크를 보호하면서 해킹이라던가 이 데이터 유출을 방지를 하고 있고요. 이 애저라던가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처럼 이 클라우드 쪽에서도 보안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위협 탐지라던가 대응을 최적화하면서 AI 기반으로 보안을 운영하고 있고요. PC라던가 서버, 모바일 기기를 보호하면서 엔드포인트 보안까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2.6억 달러로 14% 늘어났고 조정 EPS도 0.81달러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장의 예상치가 매출이 22.4억이었고 EPS가 0.78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상회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잘 나왔냐 살펴봤더니 이 플랫폼화 전략 효과로 인해서 대형 계약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걸 그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개별 최대 계약이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 계약 가치 같은 경우에는 21% 늘어나면서 가이던스의 상단에도 부합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현재 자녀 계약 가치는 61억 달러로 17%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차세대 보안 연산 경상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이던스를 더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신규 사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서 매출 총 이익률에 좀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신규 플랫폼화 계약 같은 경우에 75건이 찍혔습니다. 전년 동기가 45건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30건 정도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전체 플랫폼 고객 수 같은 경우에는 1,150건으로 또 크게 확대가 됐고요. 특히나 네트워크라던가 클라우드, SOC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면서 이 업셀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강화가 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개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50%가 증가를 했고 이 3개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업 고객들은 무려 3배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시장에서 지금 이 클라우드 기반하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이쪽에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성 고객 수는 20%가 늘어나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이 100만 달러 이상 계약도 2.5배나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계연도 25년 조정 FFC 마진이 37%에서 38%가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경영진의 멘트를 하나 달았습니다. 이 고객사 지불 지원 프로그램이 축적이 됐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지불 시점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금 흐름 가시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불식시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회계연도 25년에 FSC 마진 같은 경우에 자신감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26년에도 37%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팔로알토 쪽에서는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